조선특파원입니다. 2026년 5월 2일 밤 미국 FBI 감시망이 이상한 동선 하나를 포착합니다. 뉴욕에 있어야 할 북한 유엔 대표부 직원이었는데요. 그가 나타난 곳은 텍사스주 엘파소, 다름 아닌 BTS 공연장 아니었습니다. 핵을 만들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나라의 외교관이 목숨을 걸고 K-팝 공연장을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 바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비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우선 미국 엘파소가 어떤 지역인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미국 텍사스 남단의 작은 국경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도시죠. 그런데 5월 2일과 3일 이 도시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BTS 공연 때문이었는데요. 이틀 동안 무려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엘파소 카운티 위원회는 이 두 날을 공식적으로 BTS 위켄드로 선포해버렸습니다. 도시의 상징인 산꼭대기 별 조형물도 보랏빛으로 물들였고 엘파소 관광청은 이틀간 공연의 경제 효과가 무려 1,100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국경 도시 하나가 통째로 BTS 도시가 돼버린 거죠. 바로 그 공연장 안에 뉴욕 유엔 대표부 소속 북한 외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11년 싱가포르 그리고 2015년 런던 에릭 클랩튼 공연장에 정체를 숨긴 채 나타난 동양인 남성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 타블로이드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었죠. 전 세계가 그의 동생 김정은을 두고 핵 버튼을 손에 쥔 독재자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절에 그 형은 몰래 런던 공연장에서 기타 선율에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핵무기는 국경을 겨냥하지만 노래는 사람의 마음속을 곧바로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철조망으로도 총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수십 조를 들여 핵을 만들면서도 노래 한 곡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걸까요? 왜 미사일 발사는 괜찮은데 K-팝 70곡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22살 청년을 공개 총살시켜야 했을까요? 그 역설 안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미국 엘파소 BTS 공연장에 북한 외교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BTS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BTS의 공연 파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차원에서 북한 유엔 대표부 직원이 엘파소에 갔을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김정은이 남조선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한다라는 BTS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는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남조선 K-팝과 K-드라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취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남조선 노래를 즐기는 세대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정은을 비상걸게 한 10대, 20대 젊은 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K-팝 우상은 단연 BTS, 방탄소년단이죠. 평양의 MZ세대에서 BTS를 모르면 천득이 취급을 받는다는 영상은 5월 6일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BTS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압록강 두만강 국경 연선 지역에서는 방탄배낭이고 평양 등 내륙에서는 방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암호 같은 은어인데요. 그냥 흘려 들으면 학교 가방이나 친구 이야기 같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BTS를 뜻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BTS를 좋아하는 상황인지 절박감마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노래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USB 드라이브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최신 K-팝과 K-드라마가 USB에 담겨 밀반입되고 이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일종의 문화 밀수 경제가 형성된 거죠. 국경 지역에서 내륙으로, 내륙에서 또 더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탈북 가수 노수현 씨는 한국에서 무언가 유행하면 북한 사회도 똑같이 유행합니다. 장사꾼들이 다 퍼나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MZ세대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2024년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K-팝 보이그룹 원버스로 데뷔를 준비 중인 유혁, 김석. 이 두 청년은 각각 2013년과 2018년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이 청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을 때 몰래 케이팝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들었던 그 음악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아이돌이 되려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지하 연습생들 사이에서 BTS는 위대한 장군님과 같은 지도자 동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렬한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우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습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3,400달러 정도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남조선 케이팝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케이팝 덕분에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속 간부들 자신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면서 오히려 그 콘텐츠를 퍼뜨리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한류를 퍼뜨리는 사람은 단속원들인 셈이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장마당 경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BTS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있어 보인다는 인식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북한 10대들 사이에서 케이팝이 멋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멋진 일이 된 겁니다. 그만큼 북한 체제 세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3, 40대 중년층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세대에서 한류는 K-드라마가 핵심이었는데요.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 신기생전은 탈북민 김진아 씨가 직접 즐겨봤다고 증언한 드라마들입니다. 백지영 씨 노래도 2018년 무렵부터 북한에 유포된 것이 확인됐고요. 아마도 그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평화기원 남측예술단 공연에서 총 맞은 것처럼이란 노래가 북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단순한 오락에 그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북한 여성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본 뒤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남성이 여성에게 꽃다발을 준비해 깜짝 선물을 하는 문화도 생겼고 2013년 5월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일혁 씨는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알기 전과 후에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성이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본 남편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노동당 혁명구호로도 못 바꾼 것을 남조선 드라마 한 편이 바꿔버린 셈이죠. 자, 이제 가장 통쾌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북한 노년층입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한국 가요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연변 노래인 줄 알고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 노래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가요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탈북 가수 노수연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에서 가장 먼저 유행한 한국 노래 중 하나가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퍼졌냐 하면 함흥 지역에서 사람을 맞이할 때 부르는 공식 환영가로 쓰일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공식 환영가가 한국 가수 노래였다는 겁니다. 나훈아, 조용필, 이선희, 송대관, 태진아, 우리에게는 당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가수들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래가 북한 어르신들의 최고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남북 화해 무드 때 평양에서 열린 남한 가수 공연이 있었는데요. 윤도현이 부른 너를 보내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공연 이후로 이 노래가 북한에서 한동안 거의 국민가요 수준이었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북한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선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가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선희 노래를 김정은도 좋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겁니다. 평양 무대에서 울려 퍼진 남측 노래들은 북한 당국이 공식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놓고 불러도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미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김연자 씨 아시죠? 아모르 파티, 그냥 잘 살아봐 부르시는 우리 국민 가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 보면 김정은이 직접 김연자의 노래를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연자의 노래가 너무 퍼지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연자 씨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2001년과 2002년 직접 북한으로 초대해 평양과 함흥에서
단독 공연을 열어줄 정도로 좋아했던 인물이죠. 아버님 김정일 장군님은 열렬한 팬이었지만 아들은 블랙리스트 인물로 취급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웃기면서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노래 한 곡으로 독재자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 노래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극적인 역전인지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을 무서워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란 7, 80년대의 북한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매주 교련이라는 군사훈련이 있었는데요. 군복 비슷한 교련복을 입고 제식 훈련에 이어 총검술 16개 동작과 각개전투까지 배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열흘간 성남 남한산성 부근에 있는 문무대에 입소해 일반적 유격 훈련과 화생방 훈련, 실탄 사격 훈련까지 받았죠. 지금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그런 훈련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달 15일이 되면 낮 12시 정각에 전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차들이 길 한쪽에 멈춰 서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지하철 대피소로 뛰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을지 연습, 민방공 훈련이었는데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는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 서울 도심 북악산까지 침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 일이었는데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떨면서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에서는 그곳을 방문한 우리 장관들이 북한이 설치한 폭탄에 15명이나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1987년에는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해서 승객 115명 전원이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청년이던 시절의 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2002년 연평해전을 기억하십니까?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함정을 기습 공격해 6명의 장병이 전사한 사건인데요. 전쟁이 아닌데 전사자가 나온 겁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가 25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났습니다. 백주대낮에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고 46명의 장병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전사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인 마을에도 포탄이 날아들었고 집집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사실 이게 저는 지금도 화가 납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어부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을 우리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면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한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 군함이 침몰하고 민간인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아니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앞을 향해 뛰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쌀밥마저 귀했습니다. 보리밥에 고구마를 먹었고 고무신 한 켤레도 아껴 신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형과 누나들은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김포 공항을 떠났고 삼촌들은 부산항에서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군함에 몸을 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형, 누나, 삼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달러를 벌어오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눈물이 그 땀이 쌓이고 쌓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당시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업시설이 집중돼 있었고 전력 생산량도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봤을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74년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71달러, 북한이 515달러,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을 추월한 해입니다. 제가 딱 10살이던 해였는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5년, 대한민국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북한 GDP 격차 59배, 1인당 소득 격차 29배, 5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만 역전된 게 아닙니다. 문화도 역전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미제 청바지,
일제 워크맨이 최고였습니다. 선진국 문화를 동경하며 따라가기 바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 변화가 지금 북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K-팝을 열심히 듣는다면 김정은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 하나를 제정합니다. 이름하여 반동사상 문화 배경.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반동, 배경. 이건 전투나 전쟁 선언입니다. 이 법의 처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단계별로 이렇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처음 봤거나 들으면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 2번 보면 사실상 무기징역, 그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사형, 여러 명이 함께 모여봤거나 많은 양을 유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탈북 기자 주성아 씨는 이 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 영상을 한 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요. 근데 국제 앰네스티는 이 법을 디스토피아적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암흑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2026년 현재에도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2년 황해도의 한 탄광지역 22살 농장원 청년이 공개 처형됩니다. 제목은 한국 드라마 3편, K-팝 노래 70곡을 주변 7명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 70곡, 그게 이유였습니다. 2013년 5월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일혁 씨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서울사무소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달에 2번꼴로 공개 총살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12명씩 처형됐습니다. 한 번에 12명, 그 이유가 남조선 노래였습니다. 최근 탈북민의 증언도 있는데요. 동해 목선을 타고 탈출하기 전까지 제가 알고 지내던 19, 20, 23살 젊은 친구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법 하나로 부족했는지 김정은은 2023년에 또 다른 법을 만들었습니다. 평양문화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남한 말투를 쓰면 최소 6년 노동교화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가능합니다. 금지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친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입니다. 대신 남동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쪽팔린다도 금지어고요. 아빠라고 저장된 연락처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 하나 붙여도 잡혀갑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으면 반동, 신랑이 신부를 업어주면 반동, 남조선 문화를 따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단속을 집행하는 특수 조직도 있는데요. 백공구 상무, 김정일이 2004년 10월 9일 제정했다는 뜻인데 가택을 불시에 수색하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열어 검열합니다. 아는 사람인 척 들어와서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가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왜 막히지 않는 걸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국가 배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USB 유통이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경에서 들어온 K-팝과 K-드라마가 상품이 된 거죠.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희귀해지고 희귀해질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단속해야 할 간부들이 바로 이 장마당 경제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단속원들이 한 조로 묶여 움직이는 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한 명이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 안에서도 뇌물은 서로 돌고 도는 거죠. 남조선 문화를 막는 사람이 결국 한류를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를 김정은 혼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화는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역사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소련을 안에서부터 흔든 건 청바지와 재즈였습니다. 소련 청년들이 미국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자유의 맛을 한번 알게 되자 그 갈망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 유럽 방송에 쏟아부은 문화 예산이 핵 억지력보다 더 빠르게 소련 체제를 녹였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K-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딜레마는 여기 있습니다. 시장을 열면 USB가 들어오고 시장을 닫으면 주민이 굶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간부들의 뇌물 수요가 올라가고 단속을 풀면 K-팝이 더 빠르게 퍼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김정은이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힘은 이미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탈북 결심에 한국 드라마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처음 알았고 그들이 배웠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2013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에블린 정 씨도 10대 때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금지된 음악이 마음에 씨앗을 심었고 결국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전방 북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요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장벽을 뚫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노래였다는 거죠. 핵무기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은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게 김정은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사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BTS가 미국 엘파소에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평양에 또 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사이렌 소리에 뛰어가 지하철역 지하에서 대피 훈련을 받던 세대입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것도 봤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북한이 무서워 방공호로 달려가던 그 청년이 이제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 노래를 방탄배낭이라는 암호로 부르며 목숨 걸고 듣는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이 아니면 뭡니까? 보릿고개를 못 넘던 나라가 세계가 탐내는 문화를 만들었고 핵무장한 독재 정권이 그 문화 앞에서 법을 만들고 총을 쏘면서도 결국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김연자의 노래 하나까지 독재자가 직접 단속을 지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세운 기적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이룬 기적 말이죠. 지금 영상 배경인 BTS의 공연이 바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래서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 직원이 찾으려 했던 한강의 기적, 그 증거입니다. 조선특파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오늘 영상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